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입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전날인 12월 9일 주일은 가톨릭교회의 인권주일인데요. 우리나라 인권의 실태와 인권주일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교회가 언제부터 인권주일 지내기 시작한 겁니까? 네, 인권주일이 제정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1982년입니다. 네. 당시 군사정권의 압제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가톨교회는 이를 계기로 사회민주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민주세력을 보호하는 일로 생각한다면 매우 좁은 의미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인격적 존엄성과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인권 운동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생명 수호 운동, 나아가 복음화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당장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과 자살률이 1위고요. 올 한 해 미투 폭로가 줄을 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성들의 인권도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이주민,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이처럼 우리 사회엔 불의와 불평등, 빈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백이현 주교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이현 주교는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류 주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사회 곳곳에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인권 사각지대가 널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주교는 여성을 비롯해 장애우,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 등을 언급했는데요. 네.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어촌 이주민들도 거론하셨네요. 네, 지난 2013년 멸치잡이 배에서 일하다 다친 한 중국인 이주 노동자의 경우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3년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재해보상금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폭언과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에도 노출됐습니다. 배 주교는 담화에서 농어촌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상대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도 이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교단은 올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 전국 교구에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라는 안내문을 배포했는데요. 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교회의가 농어촌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교회는 먼저 본당 신부들이 사목 방문, 특히 공소 방문 중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도 농어촌 이주 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교회는 또 대화나 소문 등 간접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면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나 지역별 지원센터, 그리고 천주교 교구 이주 사목위원회 관련 기관 등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주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 말입니다. 4년 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했죠.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끝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이걸 복음적 인권 감수성의 빛나는 예로 꼽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백이현 주교입니다. 모레 인권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 인권 관련 현안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예멘 난민부터 미투를 폭로한 여성들, 또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학생 폭력, 국가 폭력 피해자들까지. 예. 아무래도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꼭 제가 그걸 맡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모든 주교님들 또 모든 신자분들 국민 모두가 참 이런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말, 교회가 인권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는 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살리려고 아드님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되찾아준 것, 그게 인간의 권리지요. 예. 교회는 우리가 인권할 때 교회 신앙의 언어는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권리를,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는 그 어떤 일도 결국은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언제나 인권이 침해되는 빈자리, 약한 곳, 터진 곳, 그런 곳으로, 낮은 곳으로 고요히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신앙인이 그래서 이런 진리의 길에 말없이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권주의를 담아내신 걸 보니까 네. 교회 역시 여러 추문을 겪은 터라서 인권을 얘기하면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회가 인권 사각지대에서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시나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인권의 일에 역할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교회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신자분들 자체가 바로 똑같은 국민이고 한 사람이 인간인들이지요. 그죠? 예.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내면, 우리 정신이 진리보다는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을 택하기가 일쑤였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하겠지요. 예.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참한 신앙인들이, 깊은 신앙인들이 소금처럼 녹아줘서 작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참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올해 인권주일에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특별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네. 마침 그 주교회가 1년간의 조사 연구 끝에 이 농어촌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전국 교구에 배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배포하게 된 것은 사실상 작년부터 주민들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 농어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주목하게 되셨지요. 예.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 자체가 사실 한국 안에서 너무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농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외지고 열악한 조건의 비닐하우스 일들,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바다에 거친 작업, 혹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예. 이분들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작년부터 주교님들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셨고 그래서 농어촌에서 일하는 우리 일선 시민들이 이런 걸 보고 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살피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을 놓고 뭐 찬반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국 난민으로 인정은 안 되고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네.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참 이런 문제야말로 뭐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 모습, 정신 세계가 이런 문제에 시금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난민이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자주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무슨 제놈 지도랄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쭉 추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는 옛날에 저 먼 바미르 고원에서 바이칼 호수 동쪽 끝을 돌아서 뭐 지금 연변 쪽으로 이리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하고 살아남았던 그런 수많은 유민들의 집단이거든요. 우리가 예. 지금. 그러나 오늘 극심한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뭐 어떤 손해를 우리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자들 뭐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죠. 예. 말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익 때문에 밀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런 아주 소수자였고 우리도 이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늘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을 외쳤고 대한민국 그대로 크고 위대한 백성의 나라인데 예.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난민들을 대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매우 군자답지 못한 소인배가 되어버리는 모습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그런 말을 했듯이 우리가 좀 더 높은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이런 차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외국 이런 난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농어촌 이주 노동자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난민이든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방인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가톨릭 교회와 국민 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뭐랄까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나는 좀 우리 신앙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은 것을 그냥 아직 가슴에 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신앙이 나에게 준 그 내용만큼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예. 그걸 자꾸 넘어서고 머리로서만 알지 신앙의 가슴 깊이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늘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외지더라도 한 종교가 한 나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종교가 백성들에게 자양분을 주지 못하면 그 종교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네. 불교가 옛날에 삼국시대에 많은 백성의 국민에게 자양분을 줬듯이, 그죠? 네. 오늘날 우리 천주교회, 가톨릭교회가 우리 소수자인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주는 이 모습이 있을 적에 이 백성이 그래도 우리 천주교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많이 감싸주는 그런 기쁨을 가졌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줘야겠다 싶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가 또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권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 폐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흉악 범죄가 좀 자주 발생해서 그런 걸까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사형을 정말 아무 죄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정말 착한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느닷없이 어떤 사람한테 당해서 죽었을 적에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죽게 된 사람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원인 제공을 한 그 사람을 똑같은 생명을 빼앗는, 너도 죽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갚고 싶어하는 이 문제가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죽음이 죽음을 또 낳게 되는 업도 같은 어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띠죠. 그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죽음을 빼앗긴 가족들일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겨 보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생명을 생명으로 이렇게 빼앗는 것보다는 그 아까운 생명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보자. 그렇게 제가 사형 폐지 그날 네. 국회 어떤 조그마한 거기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네. 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심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이런 강력한 어떤 법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막아보려 하지만, 그러나 더 귀한 길, 인간을 함부로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길, 이것보다는 생명을 키우는 쪽으로 더 나가야 하겠죠.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부터 마음을 쓰면서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형 폐지 입법 청원 서명 운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마 이게 늘 해마다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지금 우리 한국이 벌써 10년 이상째 사형 그 선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사형 폐지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모아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해서 우리 천주교가 제일 앞장서고 있죠, 이 문제를. 그래서 국회에다가 입법해 주시도록 올리면 항상 아직도 그게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국민적인 공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문제를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가톨릭교회가 그래도 생명의 보루라고 생각되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인권주를 맞아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신 백이현 주교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만날 분은 약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 30년이 된 거죠? 그 전 단계까지 따지면 8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더 길어지죠. 아, 그렇군요. 인권위원회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라고 이제 평신도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권위원 그 소위원회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굉장히 그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던 황인철 변호사님하고 또 이돈명 변호사님이라고 두 분이 이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같은 이제 공식 기구의 주교의 산하의 그 최초의 말하자면 평신도 위원장들이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네. 네. 30년 전과 지금 우리 사회 인권의식 얼마나 변화했다고 보세요? 그때는 이제 주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이제 그 저항에서 인권이라는 게 이제 출발했고요. 그래서 대개는 다 그때 뭐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무슨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사회 전반에 굉장히 이거 이제 생활 밀착형 인권. 그러니까 요새로 가면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권 쪽으로 이제 여성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예. 정치적 자유에서부터 이제 아주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이제 관계된 인권들로 아주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죠. 아, 문제들이 좀 달라진 면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30년 동안 이뤄내신 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성과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그 군의문사 군대에서 뭐 몇백 명씩 죽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예. 군의문사를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결국 국가기구도 만들도록 저희가 추동을 했고요. 그래서 군의문사가 대폭 줄었어요, 요새는. 네. 그래서 군의문사에 관해서는 뭐 저희 군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작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제일교포들을 이제 자꾸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권 안보에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예. 조작간첩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일본에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과거사위원회에서 그게 다 이제 재심을 무죄가 이제 밝혀지고 재심을 해가지고 네. 판결 나고 이제 그런 시작을 저희가 좀 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덩어리는 그 사형 폐지 운동을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했죠. 그러시죠. 예, 추기경님 돌아가신 김선 추기경님이 이제 열심히 도와주셨고 그래가지고 사형 폐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주교회의에 있는 공식 기구하고 사형 폐지 소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사형 폐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교단들까지 이제 다 같이 연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사형 폐지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천주교 쪽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니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인권위원회 사무실이 붐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 진행해 주시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변호사는 뭐 몇십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상담하시는 분은 한 10대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월요일마다 나와서 4시에 상담을 하죠. 그런데 네. 아마 뭐 그 상담은 뭐 그 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그 개인적인 어려움들, 형사 문제, 또 인사 돈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 전반적인 그 문제들 다 상담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상담이 제일 많은 편입니까? 주로 이제 그 직장에서의 뭐 돈을 못 받은 것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뭐 집안에서 누가 뭐 실수를 해갖고 형사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그런,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 아직도 군의문서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예, 그런 예. 분들 아들 죽음이 억울하다 이래갖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소송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네. 방금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공익적 목적의 소송은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떤 사례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이동명 변호사님하고 유현석 변호사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기금을 한 1억씩 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돈이 없는 분들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예. 금년 한 것들 보면 이제 군 의무사에 관해서 그 자살하면은 자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직 처리를 안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랬죠. 저희가 계속 수송을 걸어가지고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라는 거가 그 국가에서 자기가 죽은 거라는 걸 증명 못하면 이거는 저기 자살이라도 순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에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을 만들었고 이랬을 경우에 다 순직 처리를 해주는 그런 판례를 받았고요, 저희가. 예. 그다음에 정보 개인 요새 사생활이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본인 허락 없이 막 의료 정보 같은 거를 막 경찰로 넘기거나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걸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예. 받았고 휴대전화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이제 늘 관행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철도 파업 같은 거 할 때 희망버스 같은 거 할 때 실시간 위치 추적한 것도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와서 이거 잘못됐다. 이제 이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휴대전화 이제 다 끝난 후에 범죄가 있으면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는 인권 헌법에 침해죠. 위반된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받아냈고요. 네. 감옥에서 예를 들면 너무 빡빡하게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이제 손해배상 저희가 청구해서 위헌이라는 것도 받아냈고 손해배상도 받아냈고 네. 또 이제 경찰서에 가면 화장실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도 받아냈고요. 장애인들 또 그 차별 철폐해달라는 시위가 이제 한강을 넘어가는 다리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했거든요. 예. 과거에 쭉. 근데 그 한강대교 뭐 여러 가지 마포대교 이러면서 시위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소송으로 해서 그걸 또 받아냈고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예. 아, 네. 근데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해 오신 사형 폐지 운동. 네네. 30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15대부터 16, 17, 18, 19대 5대 국회니까 20년이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면 과반수도 막 넘어요. 폐지해달라는 서명이. 그래서 발의를 하는데 법사위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 법사위에서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론적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게 맞는데 법사위에서 그게 수습이 돼가지고 자동 이제 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이번에도 입법 청원이 돼서 어떻게 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인권주일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본당에서 또 서명을 이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10만 명 정도 보통 저희가 천주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사형폐지 소위원회 주교회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났던 그 부모를 정신병 때문에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그 사건을 저희가 맡아가지고 그 네. 사건에서 헌법 이거 위헌 제청 신청을 저희가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예. 헌법재판에 다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헌법재판 2번 했는데 한 번은 7대2로 합헌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는 5대4로 합헌이라고 그랬고 아슬아슬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다 바뀌었는데 9분 중에 7분이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건 잘못됐다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론상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에 가져가면 한 1년, 2년 걸리지만 그 사이에 이론상으로는 이제 위헌 6명이 이제 위헌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9명 중에서. 근데 7명이 위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헌법재판으로 위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네, 정말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인기 유튜버 윤댕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민을 상담해 주다가 가정폭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건 본인이 노력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요. 윤댕은 결국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죠. 인권주의를 맞아서 가정폭력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허수님 상임대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 네. 요즘 유난히 가정폭력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너무나 또 충격을 받으신 국민들이 많으셔서 네. 피해자 보호시설을 꽤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다고요? 네네. 얼마나 19년, 예. 원래 19년째입니다. 아, 그럼 지금 시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설은 21명 정원에 지금 18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군요. 네네네. 그동안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까운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쉼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이는 60이 아직 안 됐어요. 네. 네, 아들에 의한 가정폭력인데 아들은 조현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2개월 있으면 퇴원을 해야 돼요. 요즘에 그 제도가 법에 바뀌었죠. 의해 제도에 바뀌어서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에 대한 폭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집을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정신 2급 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예.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아들이 들어오면 다시 쉼터로 오고 또 이렇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다시 집으로 가고 아이고.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가정폭력의 원인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학습 이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건 아니면 알코올의 문제 있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의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까 그 방송인이 얘기했듯이 피해자가 개인의 의지로 해서 이걸 멈추게 하거나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특징은 한 번 이루어지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주변의 인적 자원이 다 끊긴 상태에서 고립시키고 갈수록 흉포화되고 점점 더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예. 그럴 때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이 사회에서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정폭력을 겪어도 참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피해가 커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분들을 받아 안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첫 번째에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왜 피해자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경찰에 신고 안 했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예. 가정폭력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질문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특성,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노출이 덜 될 뿐이지 안에서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리기도 하고요. 예.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상담받자 권유하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뭐 이렇게 처벌받으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예. 실제 처벌까지 갔을 때 기소율이 10%도 안 되고요. 너무 낮네요. 기소된다 하더라도
뭐 수강명령 아니면 벌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게 범죄란 인식을 잡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벌법의 아직까지도 목적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처벌의 기준을 갖고 있지 이게 범죄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을 해체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 또는 가정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책임, 이중적인 책임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사회가. 아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가정폭력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이 이건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이웃들이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나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 역시 처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게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처음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거에 대해서 범죄고 기분에 의해서 욱해서 화가 나서 술을 먹어서 이런 어떤 이유가 아닌 예. 행동이 정말 처벌을 받는 범죄라는 걸 인식해서 적극적인 주변과 개인과 가족과 모든 게 삼위일체로 접근해야 이게 멈출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국인은 67개 시설이 있고요. 예. 2주까지 포함하면 약간 1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편인가요? 지역으로 가서 특히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지역으로 가서는 워낙 그 범위들이 넓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예.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맞춤형 사실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들이 필요하죠.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하십니까? 첫 번째는 처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과 지금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있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버린다거나 예. 아니면 고소를 했을 때 기소가 안 된다거나 또는 가정폭력인 피해자가 재판이혼을 신청했을 때 가해자와 만나서 상담을 권고하는 형태의 어떤 사법에서의 접근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성이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다가 가정폭력하고 접하게 됐고 이게 지금 저희는 한 19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예. 추가로 제가 19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정책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이를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집으로 탈출했을 때 쉼터에서 직업훈련과 그래서 제 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할 때 예. 가장 필요한 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주택 정책인데 지금은 주택 정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처음 경험하고 그다음 전문적인 상담소나 1366이나 쉼터로 연계하는 그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0년이라고 해요. 아이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상담소, 1366, 쉼터,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까지 어떤 전문적인 체계와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허수님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괜히 기분이 좋고 마음도 들뜨시죠? 혹시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성당을 소개해드리고 또 구석구석 숨겨진 의미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열린 세상 오늘이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 이름하여 어디 가고 싶으세요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명동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성당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머쓱해지실 겁니다.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 문화유산학을 전공하신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철 바로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하게 돼서 어쨌든 정말 기쁩니다. 신부님도 기쁘시죠? 네, 아주 많이 기쁩니다. 코너 네. 제안 받고 어떤 마음으로 방송 결심하셨습니까? 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께 한국 그 교회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몰랐던 내용을 정말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가 신자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재밌는 코너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 문화유산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첫 주제 명동성당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동성당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살펴볼 부분도 많죠. 네, 워낙 그 오래된 성당이기도 하고 우리 나라의 이제 첫 번째 본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 이런 거 있었나라는 것들을 아마 새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대성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동성당에 제대가 2개 있어요. 네, 우선 앞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로 된 제대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대리석으로 된 그런 옛날 제대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거는 옛날에 2차 이제 바티칸 공의회 전에 신부님들이 지금처럼 신자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사를 했던 그러셨구나. 그때 사용했던 제대고요. 그 제대 밑에는 미텔 주교님 사인도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정말 역사가 있는 제대인데 그거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계속 우리가 현장에 두고 있는 거군요. 예, 지금은 감실 받침대로 쓰고 있고요. 예.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목조 제대 위에 등이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성체등이라는 건데요. 본당마다 조금은 숫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체성사 이후나 아니면 그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네. 줄을 쭉 내려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다시 줄을 당겨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은 전구로 해서 그냥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 지금은 움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대 앞쪽에 있는 난간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옛날에는 지금은 신자분들이 사제가 앞에 서서 뭐 2줄로 나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요 난간 앞에서 다 신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이제 신부님이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영생처를 해주던 그런 난간이기도 했고요. 예. 제단과 신자석은 천상과 그리고 지상을 뜻하는 어떤 지성소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네, 여러 장치라고 할 가지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럼 예전에는 성체 성사 이게 거행되던 풍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좀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제단 쪽으로 가까이 나와서 성체를 모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것도 사실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제대 뒤쪽 배경으로 사도 그림들이 있는데 12명이 아니라 14명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렇죠. 14명의 비밀을 풀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장발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리신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 시무님들의 실제 얼굴들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린 건데요. 예. 14명인 이제 이유가 여기에 이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총 14명의 그 시무님들
혹은 이제 사도들의 그림이 된 겁니다. 네. 또 재단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성스러운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직접 제작해서 가져온 건데요. 예. 이제 특히 묵주기도 이제 15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아래쪽으로 차례대로 이제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가 하나씩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몰랐어요. 아마 지금 처음 안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중앙 말고 양쪽에도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많아요. 네, 특히 왼쪽에 이제 치명제대 위쪽에는요, 그 예수님 탄생과 그 사망 경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금 새롭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세 명의 사모왕이 표현이 멜키오르는 노년의 백인 모습으로, 그리고 발타사르는 중년의 흑인 모습으로, 그리고 가스파르는 청년의 그 황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 반대편에는 일반 우리가 보는 어떤 스테인글라스 모양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그 꽃잎 모양이 8개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하면 그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왜 8개일까를 이제 보시면 8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8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할 때 8개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이제 제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제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김대건 신부님 상이 꽤 크게 있어요. 이 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 처음에는 그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이제 기증한 예수 성심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노숙자분께서 들어오셔갖고 감실하고 그 예수 성심상을 파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실도 지금 것으로 새로 바뀌었고요. 예. 예수 성심상은 이제 김대건 신부님 상으로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 오른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성 베네딕토 상이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베네토 상이 우리 명동 성당 원래 주보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신데 예. 왜 베네토 성인상이 있지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블랑 주교님께서 정부와 그 풍수지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근대식 건물 같은 거를 이제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부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교님께서 블랑 주교님께서 베네토 성인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잘 부탁드린다,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베네토 상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상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명동 성당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우리 하느님과 또 우리 성인의 정구로 인해서 저희가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베네딕토 상 볼 때마다 이제 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신부님 첫 방송 소감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갖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사실은 직접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명동 성당이 또 워낙 크고 의미가 깊은 곳이라서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 세상 오늘의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기자 코너. 오늘은 이학주 기자의 국회 탐험대 순서입니다. 이학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출입 기자라서 국회 탐험대라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로 취재하는 곳이 바로 국회인데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입법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 소식이 하루도 뉴스에서 빠지는 날이 없는데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네. 하지만 막상 국회에 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국회를 출입하기 전에는 국회의사당을 멀리서 구경만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회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네.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도 만나고요. 국민에게 유익한 연구단체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국회 탐험대라고 지었습니다. 네, 정말 장대한 목표를 세웠네요. 네. 사실 국회가 건물도 많고 꽤 넓잖아요. 네, 국회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로 10만 평에 이릅니다. 네.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요. 국회 정문 앞에 서서 바라보면 넓은 잔디밭과 분수가 있고 그 너머로 우리가 국회하면 떠올리는 푸른색 돔지붕에 국회의사당 본관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국회 도서관과 헌정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탐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처음 향한 곳은 바로 국회 도서관입니다. 네. 일단 첫 방송이기도 하니까 본격적으로 국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재미있고 가볍게 시작하고자 이곳을 정했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에는 대학교 리포트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면 논문 검색을 위해서도 홈페이지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국회 도서관 하면 국내 최대 도서관이잖아요. 네,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도서관의 양대 산맥입니다. 소장도서가 600만 권이 넘고요. 원문 자료도 2억 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원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금 국회 도서관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V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프랑스 노래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샹송이죠. 다니엘 비달이 부른 샹젤리제입니다. 샹송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나보시죠. 국회 도서관에서 프랑스 여행을 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도서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어 원서들과 한국어로 옮긴 프랑스 도서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나 봤었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원서와 번역본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프랑스 지도와 풍경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이렇게 특정 국가를 테마로 전시회를 자주 여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번 프랑스 도서전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올 여름에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안으로 이전하면서 열람실에 있던 장서 1,300억 원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는데요. 네. 이를 기념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프랑스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박해받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게 바로 한불 수호 조약이 이뤄진 1886년 때부터입니다. 네. 프랑스는 앞서 조약을 맺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통상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선교 허락과 교인들의 신분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천주교가 신앙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한불 수교 이전에도 프랑스 출신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몰래 들어와 포교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선교사만 24명이나 되고요. 이 가운데 10명은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했을 때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도 파리 외방전교회 관련 도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혹시 한불 자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최초의 한불 사전이자 또한 최초의 근대적인 국어 사전으로 불리는 책인데요. 출판 연도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언제 출판된 책이죠? 일본 요코하마에서 1880년에 출판됐습니다. 편찬자는 6대 조선 대목구장 펠릭스 클레르 리델 주교입니다. 네. 리델 주교는 병인 박해 때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만주의 차쿠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조선인 신자 최지역 요한의 도움으로 한불 자전을 편찬했는데요. 네. 그래서 책에 나온 한글들은 모두 최지역 요한의 자필 글씨를 본딴 서체로 인쇄됐습니다. 한불자전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사전과 많이 다른가요? 네, 한국어 대역 사전의 효시답게 한불 자전은 오늘날의 사전과 구성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말 단어를 한글로 먼저 제시하고 그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의 대문자로 적었고요. 네. 단어가 한자어일 때는 발음 뒤에 한자를 쓰고 마지막으로 불어로 뜻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대신 사전 순서는 한글 자모순이 아니라 로마자 순서를 따랐고요. 이를테면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부드럽다를 찾고 싶으면은 알파벳 P를 찾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11만 개의 단어가 700년에 걸쳐 수록됐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한불사전이 한국어 대역사전의 시초라고 했는데 그럼 한불사전이 한영사전보다도 빨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한영사전은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겔이 10년 후인 1890년에 출판했는데요. 이때도 한불자전의 형식을 토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책이 눈에 띄던가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증한 책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출간한 사진집 2권인데요. 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프랑스 대대의 모습과 그들이 활약했던 전적지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프랑스는 대략 3,500명을 파병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죽거나 다칠 만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프랑스인 병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대 지휘 아래 함께 싸운 한국인 용사들의 사진도 볼 수 있어서 국적을 초월한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네. 프랑스 하면 유명한 문학 작품도 많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나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있겠습니다. 예. 전시회에서는 이들 작품들을 원서와 번역본 모두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배경이 한국입니다. 프랑스 문학 작품의 배경이 한국인 건 독특하네요. 네,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조가 쓴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르클레조는 200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요. 2001년부터 한국을 오간 대표적인 지한파 프랑스 작가입니다. 네. 이 소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갓 입학한 전라도 어촌 출신 소녀가 불치병에 걸린 여성 살로메에게 5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과연 진짜 프랑스 작가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서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세대 갈등, 정치 사회 문제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홍대와 신촌 골목길, 방배동 설해마을, 잠실 한강 등의 서울 구석구석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또 남산 도서관 벽에 붙어있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럽에서 한국 문학이 가장 많이 번역되고 또 소비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은 이승우 작가의 식물의 사생활과 황석영 작가가 쓴 손님입니다. 요즘은 한강이나 정유정, 박안서 작가 등의 작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우리 문학이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최초로 번역된 책도 혹시 조사가 됐나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우리 문학책은 춘향전입니다. 1892년에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정우가 번역했고요. 네. 춘향이라는 한자를 풀어서 뿌랭땅 빠르피메 향기로운 봄이라고 번역한 게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어린 왕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번 프랑스 도서전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네, 오늘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주 기자의 국회 탐험대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도서전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상보다 한 달 일찍 새해를 시작합니다. 12월 대림 시기부터 이미 새해가 시작된 거죠. 새해가 되면 목표나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교구장들은 이맘때 새해 사목 방향이 담긴 사목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힘 기자와 내년도 사목 교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사목 교서의 키워드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전국 교구장님들 그 사목교서를 전부 읽어봤는데요. 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3가지였습니다. 선교와 쇄신, 평화였습니다. 네. 그 선교를 주제로 삼은 교구가 서울대 교구와 광주대 교구, 춘천 교구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교구의 교구장님들의 사목교서 중 기본이 사랑과 선교, 말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선교를 꼽은 교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사목교서 주제는 선교의 기초이며 모짜리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네. 한마디로 선교의 초점을 가정에 맞춘 거죠. 네, 선교와 가정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바로 가정이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추기경은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인 동시에 복음이 빛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네. 이는 성인인 그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염추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당부를 했나요? 네, 염추기경은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이자 신앙을 이어주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라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광주 대교구장 또 춘천 교구장도 선교를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선교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이를 위해서 복음 선포와 전례, 친교와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은 춘천교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감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 신앙의 기쁨을 나눌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쇄신을 강조한 교구장들도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와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가 쇄신을 언급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교구 신호드 결의 사항을 점검하면서 교구 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요. 쇄신을 위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전교구는 교구 신호드를 진행 중입니다. 유흥식 주교는 논의 사항이 쇄신을 통해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내년에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안동교구는 쇄신을 위해서 4가지를 꼽았는데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를 실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평화를 강조한 교구장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휴전선을 우선 맞대고 있는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가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 주교는 주님이 올해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셨다면서 민족 화해 3억의 실천과 발전에 힘을 쏟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마산교구장 백이현 주교는 평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교구장들의 새해 사목교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사목교서 내용 그대로 새해에는 선교와 쇄신, 평화가 잘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개봉 2달째가 되도록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의 모습, 김소일 보도위원이 열정, 눈물, 사랑, 위로라는 제목으로 논평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하는 그들 말입니다. 전설의 영국 밴드 퀸을 향한 향수일까요? 젊은 날의 열정과 추억을 향한 그리움일까요? 2018년 11월 대한민국에 퀸이 왔습니다. 처음엔 4050 세대가 그를 맞았습니다. 퀸과 함께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입니다.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퀸을 전혀 모르는 또는 퀸 세대가 아닌 이들이 달려갑니다. 2030 세대가 발을 구르며 떼창에 합류합니다. 탬버린을 흔들며 위아더 챔피언을 외칩니다.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열풍입니다. 개봉 한 달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개봉 음악 영화로는 흥행 1위라고 합니다. 퀸의 고향 영국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열풍의 이면에 숨은 문화적, 심리적 함의가 궁금합니다. 누구는 열광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는 가슴 뭉클한 감동에 젖어 한동안 일어날 줄 모릅니다. 정말 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영웅을 그리워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박차고 보란듯이 성취를 이룩한 현실의 영웅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를 통해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는 그런 영웅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본토박이 영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계와 혈통은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이방인에 가깝습니다. 조상은 페르시아계, 아버지는 인도 국적이었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모는 키 크고 콧대 높은 백인 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 여건에서 그는 실력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그리워하는 흑수저의 성공 신화를 보여줍니다. 흔히 영웅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채 높이 있거나 멀리 있습니다. 충분히 강하기에 우리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는 다릅니다. 그는 동성애자였고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위로를 그리워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빗속을 처연히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대중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기도 합니다. 우울한 현실에 절망하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세상을 봅니다. 영화에서 시대를 읽습니다. 오늘은 힘겹고 내일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눈물과 사랑과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한 줄기 기쁨, 한 가닥의 희망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CPBC 논평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부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철수 작업이 완료된 각각 11곳의 최전방 감시 초소를 오는 12일 상호 검증합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은 철수 조치가 완료된 11곳의 GP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은 북한 철도 개발에 국제기구 투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이 확충됩니다. 이에 따라 2만여 명의 유아가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등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수기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년 동안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구미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관계자는 금품과 향응 빈도가 높았던 데다가 일부 직원들의 부패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